예,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T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이것저것 나라를 둘러싼 또 나라 안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논객 두 분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었는데 네. 오늘은 이것저것 바빠서 그냥 안 모시고 잘하셨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모시니까 두 분 발언 분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네. 그걸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일단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그냥 읽기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그 소개한 댓글 중에 두 분을 무작위로 뽑아서 영화상품권을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의 대부분은 김 작가가 맡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빠르게 세 개의 주제를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넬도 준비하고 좀 이것저것 짚어볼 게 많아서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화해를 강조하면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 받아들이겠다. 계속 사과, 무릎 꿇어라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은 없죠. 사과하고 역사인식 제대로 해라. 그렇죠. 그걸 요구한 거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과거의 사실과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다 아니면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민의힘 측 반응은 조금 더 웃겨요. 예. 잘 읽어봐라 또 그래요. 아무리 읽어봐도 저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좋아요. 그럼 100번 양보하고 유럽은 안 그런다라고 또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독일이 나치 정권을 옹호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나치가 했던 일들을 반성을 안 하고 예. 또한 그 당시에 점령했던 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또한 나치 전범들 어떠한 뭐 성당 같은 데 모셔놓고 예. 독일의 강요들이나 총리가 참배를 하고 공물을 헌납하고 이런 짓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독일하고 나치랑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독일이 그리고 얼마 전에도 총리가 사과는 끝이 없다. 아, 계속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 저는 대통령의 저러한 인식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그 왼쪽에 사진을 가리고서 저 문장을 읽어보면 대한민국 정치인이 한 얘기인가? 아니면 일본의 그 극우 정치인이 한 얘기인가? 라는 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예.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앞서 장 소장도 얘기했지만 무릎을 꿇어라.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를 요구했던 거지. 근데 이 무릎을 꿇으라는 표현을 누가 많이 쓰냐면은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혐한론을 부추길 때 저들은 우리한테 무릎 꿇기를 원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굳이 왜 그런 단어를 차용해서 저런 표현을 할 거며 예. 그리고 저 관점과 화법을 보십시오. 우리 정치인이 한다면 과거의 일로 일본한테 사과만 요구하는 게 앞으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통상의 표현법인데 저거는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관점에서 일본의 화법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예.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과거사에 있어서 일본이 진심 어린 그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고 우리가 뭐 일본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는 거 국제관계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앞서 장 소장이 설명을 했듯이 지금도 일본은 이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진심 어린 뭐 사과 반성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외교 청산해가지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게 일본 정부의 모습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실 대통령이 뭐, 어떻게 저렇게 예.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 일본을 만났을 때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외무차관이 미국, 일본의 외무성 고위 관료를 만났을 때 자 일단 사과부터 하고 회담 시작합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삼성전자 임원이 소니 임원을 만났을 때 자 사과 반성부터 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신은 무릎 꿇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절한 반성 옛날에 그 오부치 선언에 나왔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왔던 그 정도 인식만 뭐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동원 역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왜곡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한일 관계에서 기시다 총리가 저 얘기를 했어도 이게 상당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을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다 그래도. 예. 근데 어떻게 피해자 측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냐고요. 기시다 총리보다 일본 총리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일본을 방어하는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무슨 역사관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예.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뭐길래 외신에다 대고 거듭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보수 패널이신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신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저게 신념인지 고집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북한의, 중국의, 러시아의 심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미일 군사 협력, 한미 동맹 이것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고는 싶은데 아무리 문맥을 따져봐도 전체 맥락을 다 읽어봐도 이거는 부적절한 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 생각이 옳다거나 아니면 저 생각대로 가게 되면 일본과의 미래 협력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좀 낭만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우리가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어봐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왜 대통령이 저렇게 강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대통령의 명목상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안보 문제인데 안보 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안보 문제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일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게 무슨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무슨 국제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의도하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 동아시아의 질서를 좀 재편하겠다. 예. 이전까지 대한민국이 취했던 균형 외교의 입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진영에 편승해라라는 요구를 객관적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동맹이 중요해도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신냉전 체제에 적응하는 근데 그런 외교의 방향을 띈다 하더라도 그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더군다나 민감한 역사 문제까지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건드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었고 네. 가깝고 또 러시아도 뭐 나름 아마 8인가 9인가 교역국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 속된 말로 말빨이 있으니 그렇죠. 가까이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또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했던 표현, 현상 힘으로 하는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발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놓고 저도 앞서 앵커멘트에서 많이 강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균형 외교,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을 하지 않겠어. 그냥 우리는 보시다시피 한미일 동맹 편이야. 중국은 좀 뒤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많은 보수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느냐. 예. 결국에는 서방 세계의 도움 때문은 아니었느냐. 만약 6.25 전쟁 때 많은 서방 국가들이 아니 살상무기는 지원 못해. 우리 군사적인 지원 할 수 없어. 인도적인 지원만 할래. 그랬으면 과연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예.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큰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적인 침략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느냐, 인도적인 지원하는 것만 그것도 사실 하는 것이 고민해 볼 맞느냐. 부분이긴 하죠. 이것은 또 옳지가 않다. 그리고 미국도 원하고 있고 나토의 사무총장도 작년 11월 달에 와서 한국이 좀 군사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서방 세계가 공통된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신냉전주의가 점점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만 있느냐. 예.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똑같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논리로 서방 세계가 우리를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1950년에 당시 터키가 러시아에 아주 예를 들어서 눈치를 봐서 아유 이게 러시아 건들면 당시 소련이죠. 건들면 안 되니까 우리는 파병을 안 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그럼 우리도 고육. 서운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건 고육 주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 협력 동맹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러시아와 적대국가 되지 않는 것, 중국의 반감을 강하게 사지 않는 것, 이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서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걸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력이고 외교력이고 국가가 할 일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적인 저러한 외교 노선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민간인 공격하거나 대량 학살이 벌어지거나 중대한 이제 국제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에만 머무를 수 없다. 예. 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군사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당연히 민감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앞서 이제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저걸 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예. 미리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락을 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상황을 살피면서 게다가 지금 이미 폴란드로 33만 발 수출한 게 우회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강하게 사고 있는 마당에 왜 보란 듯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 과연 저런 게 외교인가 싶을 만큼 제가 보기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뭐 비유를 하자면 굳이 복도를 지나다가 이반 부반장에게 야, 나 너 싫어. 그러고 가는 거다. 굳이 왜 그랬냐 이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에 저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러시아 관계를 그럼 어떻게 예. 수습해 갈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리 저렇게 던져놓으면 그래서 저는 거꾸로까지 생각이 들어요. 한미 공동 성명에 넣겠다는 얘기구나 저거. 미리 그걸 미국을 향해서든 뭐 예.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구나. 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고 더 심각한 거는 대만 해협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지막 정상회담을 했을 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때도 중국이 예민하게는 반응했지만 이번 같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불장난하다가 타 죽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거칠게 중국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게 이제 말로 그냥 말폭탄을 던지는 수준이 될지 그 이상의 과거에 이제 사드 때나 이럴 때처럼 경제 보복에 나설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저는 그때에 썼던 용어를 반복하는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굳이 미국이 원하는 워딩 그대로 이를테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그리고 예. 대만 해협 문제는 글로벌 이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내치라고 중국은 내치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 순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가져가겠다. 거기에 개입하겠다. 이런 의사를 미국이 갖고 있는 의사를 우리가 고스란히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이제 뭐 대선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도 보여줬던 태도는 뭐 뻔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래. 빠르게 가. 그냥 우리 한미 동맹이야. 중국 뭐 어차피 갈 건데 거기 눈치를 왜 봐. 약간 이런 스타일이 반영되지 않았나. 라는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미 동맹이 예. 중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노태우 정부 이래로 우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예. 지난 35년간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일종의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그런 균형 외교 노선을 취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와중에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고, 자 그러면 그런 걸 다 변경한다. 이제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고 예. 더 이상 탈냉전 시대가 아니고 이제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고 진영에 편승해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길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총노선을 가지고 국민도 설득하고 국회에서도 예. 토론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군수물자 지원 같은 거는 어쩌면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국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저렇게 갑자기 대통령 마음대로 이제 노선 오늘부터 변경한 거야. 그렇게들 알아?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외교라는 게 그만큼 중차대한 국익의 문제인데 아무런 설득도 설명도 뭐 국민적인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일단 뭐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사업을 새로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으면 지금 대통령의 말이 중국과의 관계는 뭐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주식시장 생각해 볼수 같은 있고요. 경우에는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들 주식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상황 설명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2021년 9월 달에 이용수 할머니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의 사과 반드시 받아내겠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때 말과 지금 말이 왜 달라졌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측면은 있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막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하고 북한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 했을 때도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냥 반박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중국을 향해서도 똑바로 읽어봐. 그리고 너희들 국격에 맞지 않은 그런 워딩 쓰지 마. 이렇게 할 말 하는 거는 예. 저는 속 시원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거 외에 감정적으로 속 시원한 거랑 우리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을 하는 외교, 우리가 세계 10의 경제 대국에 걸맞는 군사 7위의 대국에 걸맞는 그러한 할 말 꿀리지 않고 예. 창피하지 않게 하는 모습 좋아요. 괜찮은데 그 뒤에는 분명히 저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북한으로 일방적인 편을 들지 않도록 하는 외교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세심하고 디테일한 면에서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아, 그럼요.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없이 빠르게 가면 잘못 갈 수 있다. 뭐 이런 넘어져요, 걸로. 본인이. 휙 넘어진다.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일각에서 보수 참칭 패널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꺼리낌이 없어요. 아, 근데 제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죠. 아니 그럼요. 늘 옳은 말씀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조언 한마디 판례를 드렸는데 조언을 한마디 미국을 가신 윤석열 대통령께 조언을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글자. 예.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박원석 의원님부터 들을까요? 예. 저는 이제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에 있어서 그 절대적 비중을 갖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곧 국익은 아니에요.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국익보다 더 중요한 동맹의 가치는 있을 수 없다. 때문에 지난 35년간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균형 외교를 했던 거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그런 외교의 기조는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달라지는 건 있죠. 국제 질서나 환경이 갈수록 이제 외교를 진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큰 방향에서 변화가 있더라도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인 신중함과 냉철함이 필요한데 윤 대통령이 너무 그런 신중함과 냉철함이 없어요. 냉철함이 필요하다. 아무 얘기나 너무 막 하고 앞서 이제 있다. 방송 전에 저랑 얘기했던 것보다는 표현이 많이 순화됐는데 어쨌든 냉철함을 주문한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때 예. 워딩을 직접 해보라고 하시죠. 방송 전에 했던 방송 전에 아니 이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그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표현인데 어쨌든 예.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감히 뭐 조언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예. 경제인들이 원하는 그런 훌륭한 외교적인 성과를 꼭 갖고 오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믿는 건가요? 대략 한 12번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믿습니다라는 걸로. 한일 정상회담 전에도 장성철 소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믿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선물 보따리를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뭐 7월 달에 비슷한 표현을 방한할 했어요. 때 아마 그때 주려고 한번 따로 준비하는 기시다 거예요. 총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제가 일본말을 못 해가지고요. 아쉽구나. 팝하고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도 제가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앞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 AD가 와서 칠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습니다. 여기에 회피 도망 않겠다라고 했고요. 검찰은 오늘이라도 소환해 조사하라. 뭔가 비장미가 있습니다. 근데 소환은 일단 오늘 안 했습니다. 검찰은 떼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장성철 선생님부터 얘기를 할까요? 무책임해요. 왜냐면은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해명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는 돈봉투 사건 몰라요. 이런 얘기잖아요. 돈봉투 사건 모르는데 뭘 책임지냐고요. 요약하자면 제가 요즘 요약이 취미여서 네. 요약하자면 내 책임이다. 나를 소환해라.
그런데 난 모른다. 네. 이거 그게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정치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동봉부 사건 모른다는데 무슨 정치적인 책임을 지나요? 법률적인 책임은 더 지기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정정당당한 그러한 정치인이야. 나 정계 은퇴 안 해. 그런 자기 항변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지. 예. 저게 결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완전히 난장판 됐어요. 보름 동안. 그런데 보름 지나서야 기자회견하고 귀국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당한 예. 그러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책임한 전형 무책임하다. 모습. 멋있어는 보이지만 무책임하다. 멋있다 않아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뭐 조기 귀국을 했고 또 탈당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예측했듯이 그냥 버틸 거다. 뭐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서 탈당하고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면 예. 지금 저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조성된 민주당의 위기가 그러면 해소되거나 진정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여전히 뭐 현역 의원 10명에서 20명이 거론이 되고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데다 이른바 이제 문제의 녹취록 그리고 이정근 씨가 아무래도 수사에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이정근 씨 입에서 어떤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는지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송영길 대표 귀국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송영길 대표 탈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게 그 민주당 내부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피의자 적시되고 출국 금지가 됐던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현역 의원들 거론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가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냥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인데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는 사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 내지는 도덕적 책임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거는 민주당이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그 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 돈봉투 사건으로 조성된 정치적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지 그게 지금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일단 녹취록에 저희가 보던 녹취록에 등장이 되니까요. 최소한 이 두 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 아, 예? 아직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네. 한 3분 정도 더 가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할까요? 네. 예. 옆에도 오시고 네. 부지런하시네요 요즘. 예. 바로 출당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통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물론 아직 이제 검찰 수사에서 뭔가 확인된 건 없는데 저 정도면 녹취록에 등장한 정황만 보더라도 예.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게 좀 분명하고 그리고 영장이 어쨌든 피의자 적시가 됐잖아요. 물론 아직 기소 전이긴 합니다. 때문에 해명하고 들어와라. 지금 일단 나가고 송영길 대표가 예. 지금 본인이 탈당한다는 탈당의 변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쨌든 회복하고 검찰 수사 통해서 입증하고 다시 이제 민주당이 돌아오겠다 이 얘기니까 두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당이 할 수 있는 진상조사나 사실 확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겠다는 거 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그에 대해서 이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인데 예. 민주당은 그냥 안 하겠다 그랬어요. 당 차원의 무슨 진상 파악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다 그걸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당이 검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책임도 안 지겠다는 건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아까 2분 정도 지났으니까 네, 네. 조언을 조언이요? 예, 박원석 의원님도 하나 또 네. 판넬에 제가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누구에 활용을 해야 대한 돼요. 조언입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돈봉투 의혹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주 촌철살인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펜이 좀 안 나오는데. 예, 아주 깔끔하게. 네. 좀 쓰시는 중에 뭐 아니, 잘라버리면 돼요. 누구요? 그냥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연루된 사람들 다.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냥 단순한 녹취록도 아니고 누구의 증언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들의 육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근데 본인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짓다고 지금 먼저 얘기 안 하잖아요.
탈당할게요. 저 탈당해가지고요. 소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래야 민주당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 지금은 자신들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책임지고 탈당하면은 나 공천 못 받겠네. 공천 못 받으면 내년도 배지 못 달겠네. 그러면 안 되지. 나 버틸 때까지 버티자.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고 국면전환 수사야. 다른 의원들도 서로 좀 친하고 애정이 있으니 그냥 뭐 놔두지 뭐 모르잖아 아직은 그러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예. 의원들이 제가 사실은 윤관석 의원한테 돈 받았어요.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버티면은 나는 그냥 또 민주당이 그대로 있고 공천 받을 수 있어. 예. 이런 정말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읍참마속 잘라버리세요 그냥. 예. 지금 박원석 의원님은 저는 뭐 지도부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성철 소장이 잘라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론을 못 버틸 거고 당 안팎의 이러저러한 압력들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견디기 어려울 거고 지도부도 그거를 모르쇠로 일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해결되냐?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는 계속 될 거고 돈 준 사람 수사하면 돈 받은 사람 수사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수사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증거도 안 남아 있고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안 줬다 내지는 안 받았다 이러면은 그걸 검찰이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박희태 전 의장 돈봉투 사건 때도 1억 9천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한 건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용처는 예. 300만 원만 확인이 됐습니다. 어. 고승덕 의원한테 줬다가 돌려받은 거. 나머지는 하나도 증명을 못했어요. 고승덕원이 난 돌려줬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처벌을 한 거예요. 그때 수사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정점식 의원입니다. 그때 수사검사였어요. 때문에 이 수사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은 당 전체가 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냥 이걸 뭐 없었던 듯이 이렇게 가기 어렵고 근데 이거를 당내에서 책임져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져야 아니 당내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예. 당장 이중자 때 내로남불 뭐 송영길은 지금 탈당까지 하고 본인이 결자이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하고 있냐 그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어마어마한 혐의가 있는데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그거 가지고 정치 공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은 나중이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이 해소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요거 짧게 들어볼게요. 패널을 어차피 3개 준비해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쟁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LH의 매입 임대도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데 매입 임대까지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럼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다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곳에서 여러 명이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라면 한쪽 의견은 또 국가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냐. 개별적으로 톡톡 나누기까지 국가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뭔가 대규모 조직적인 거는 당연히 국가가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또 있긴 있어요.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국가가 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세 사기 대책 어떻게 가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짧게 듣겠습니다. 한 줄로. 예, 고육주책.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서민분들이 예. 저러한 피해를 당한 것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국가가 큰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런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예.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과연 국가 정책의 지속성상 이건 과연 괜찮은 방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요구를 하고 있죠. 자,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그 원인 제공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국가는 예. 그걸로 손실을 보전해라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가 있으니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국토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저리 대출 지원해주고 이사비 지원하고 월세 1년간 좀 지원해주고 이런 수준이어야지 이것을 직접적인
돈을 피해자들에게 주는 형식의 지원은 좀 옳지 못하다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안도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예. 피해자들이 돈이 없는데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신들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라고 한들 그분들이 매입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이제 사람 따라 일부만 네. 일부만 좀 이거라도 있으니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전반적인 전반적인 방송에 게 이제 피해자 대책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번 정도 유찰되고 완전 싼값이 되면 그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정부로서는 국가로서는 되게 어려울 텐데 음. 제도적인 꼭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허점들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하라고 국회의원들 있는 겁니다. 꼭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공공매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적 계약의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는 이건 이제 일종의 사회적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정부에서 고려하는 공공매입은 매입 임대 정책을 기왕에 L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입 임대로 그걸 매입해서 낮은 어떤 임대료로 이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을 일정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 채권을 일단 캠코에서 공공매입한 뒤에 나중에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손실을 보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선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대상이 다를 뿐이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이제 부실채권을 만들었을 때 캠코가 그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나중에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채권을 팔아가지고 그 손실을 보전했던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캠프가 하는 역할이 그거였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논리적으로 보면. 때문에 저는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정부가 대납한다. 혈세 낭비다. 이렇게만 전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게 사안이 간단치가 않다. 지금 강서구의 그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1137채가 그냥 말하자면 이른바 빌라왕이라는 사람한테 통째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구제할 건지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저는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무슨 이 혈세 낭비, 정부 대납 이런 프레임만 이걸 보고 있는데 실제 그걸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캠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업에 대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그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에 일정하게는 이 공공매입 그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 부분이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짧게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렇게 되면 영역이 되게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부실채권 하는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전세 사기 분야에도 우리 부동산 문제도 이걸 확대하자라고 하면은 다른 영역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니까요. 예.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르죠. 사기당했고 피해당했다고 한 분들이 요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미 주거권의 문제가 아니 다르긴 다른데 영끌을 해가지고 난 주식에 투자했어요. 근데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이거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의 확대가 되는 것이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 다른 얘기고 예.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집하고 코인은 다르다. 예,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도 있고 이건 주거권의 문제고 개인이 그렇게 자산에 투자하는 거하고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정부가 국가가 보존해주고 보호해줄 거는 맞는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차피 뭐 전액 보호는 못할 것이고 당연히 그럼 일부 비율을 보호를 하자라는 목소리들이 공공매입도 사실은 임대차 반환 채권의 50% 정도에서 고려를 하자라는 게 네.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네.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최우선 면제금도 30%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보상하자라는 목소리인데 그 비율 문제 가지고 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댓글 소개를 해서 빠르게 영화표를 불출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룸 때 본방에 나온 댓글들이 있는데요. 제가 잃어버렸나요? 잠시만요. 그냥 저희 것만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또 본방까지만. 제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있는데 김영수님 그 윤 대통령의 결단, 저 뒷칠판이 결단에 대해서 김영수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혼자 결단한다고 그게 정리가 됩니까? 국민 생각은 안 물어봅니까? 제가 어미만 살짝 바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그분 드리세요. 네. 드릴까요? 영수님. 그게 장성철 소장님의 추천으로 영화표 2장 받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본방에서 원래 2장을 드리는데 일단 비슷한 의견이 또 뉴스룸 뒤에서 많이 나와서 이분 한 분만 일단 드리고요. 여기서 또 뉴스룸 뒤에서 라하님 요좀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하시죠. 칠판에 제가 바꿔드릴까요? 대통령 저인데 무릎은커녕 괜찮습니다. 저기야. 김에이디님 이거 좀 뒤로 다시. 예. 무릎은커녕 고개만 정중하게 숙이고 사과의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면 벌써 용서했고 관계 개선했다라고 라한님께서 네. 앞서 이제 일본에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본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에 대한 반박으로 정중하게 고개만 숙이고 말로 따뜻하게 해도 당연히 마음이 풀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분 표현이 좋으니까 그냥 드릴까요? 네. 예, 라한님 표현이 좋아서 받게 됐습니다. 일단 무릎 꿇라는 표현을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있죠. 일본 극우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셔서 독인 개기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본에 자세 도계자가 있다. 거기서 나온 말 같다. 정말 도계자가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마를 엎드리는 행동을 일본에서 도계자라고 하는데 네. 우리는 뭐 거의 절할 때 빼고는 안 하는 건데 크게 사죄하거나 간청할 때 하는 일본식 풍습이랍니다. 아마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독인 개기님이 의견을 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리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을 하지만 그래도 중러도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약간 크게 신경 안 쓰겠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시리얼님께서 국민으로서 너무 조마조마합니다. 한미일에 치중한다고 러시아, 중국 자극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실리적인 방법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경선님,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 책은 좀 가방에 넣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 책을 이렇게 코트 한동훈 장관 흉내낸 것 같아요. 뭐 일부 언론에서 따라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건데 거기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라한님하고 시리얼님 하나 주시고 이렇게 드리면 되겠죠. 예. 시리얼님이 이제 중국 자극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건 뭐 의견도 많은 분들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네. 예, 그런 의견도 있고요. 하나 저기 대통령 괜찮다고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여기 있군요. 지금 김 작가가 바로 보내오겠습니다. 예, VFX 스트렝스님. 그래서 일본한테 적대적으로 굴면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과거에서 좀 벗어나세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적대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쭌쭌이님이 오늘은 저 안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읽었고요. 저번에 주겠다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서 이분 또 영어 상품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계속 끝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됐죠?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야. 영화표 또 드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고요. 네. 예, 뉴스룸 T는 다음 주 이번 수요일 날 또 인터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